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 기자 박주희 씨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기자 박주희입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라 30대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지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과 감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존중의 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에 떨듯, 늘 긴장된 표정으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무덤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여기서는 죽도록 뛰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말투가 제 간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너무나 상냥한 그 말투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으니까요. 그리고 피를 뽑는 방식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손가락 끝을 찔러 방울방울 피를 받았는데 남한에서는 주사기로 팔에서 쭉 뽑더군요.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정원을 무서워했습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한 곳 아닙니까? 신문받고 의심받고 조사받는 곳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담당한 심사관은 60대의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입장인데도 그분은 저를 마치 손님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신문 도중에 그분이 일어나시더니 사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직접 껍질을 깎으시고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목마르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사로청 부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나름 높은 자리였죠. 하지만 그런 제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대접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60대 심사관은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신문을 받는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민주주의구나. 존중은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사과 한 접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저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착금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분명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이 너무 두꺼워서였죠. 북한에서는 집집마다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옆집 밥 짓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까지. 시끄럽긴 했지만 그게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이 뭔지, 알바몬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신문에서 간병인 시급 높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침에 놓인 환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아들들은 저를 못 믿어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여자가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에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들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밤새 잠을 자며 24시간 곁을 지켰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들 중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만난 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거 보너스입니다. 그분은 제게 1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남한은 황금 만능 사회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달랐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한에서 만난 첫 번째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왜 탈북했어요? 북한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 김일성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었을 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물건을 거래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엿보게 됐습니다. 중국 파트너가 제게 남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다 이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화술을 전공했습니다. 아나운서 리춘희처럼 선전선동을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두만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쪽은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내 아이를 저 어둠 속에서 평생 살게 할 순 없어.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꺾인 꿈을 밝은 세상에서 다시 펼쳐보기로. 남한에 온 후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북한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탈북민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선전 문구, 보고서, 연설문. 온갖 글을 써왔죠. 그럼 기자는 어떨까? 신문사에 이력서를 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5년 동안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현실, 북한의 실상, 통일의 필요성.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을 기사로 썼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60대 심사관님께서 사과를 깎아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그 존중을 간병인 시절 할머니, 가족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을 저도 제 글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저 역시 탈북민으로서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곳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청하면 기회를 주는 사회,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자로서 글을 씁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이곳에 와서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 기자 박주희였습니다.